중력장이라는 개념도 추상적인 개념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구 외부 구했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더욱더 한층 더 난리예요. 이번에는 지구 내부의 중력장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경우엔 말이죠. 자,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구 내부에 한 이만큼 들어왔다고 해요. 뭐, 뭐, 여기에 뭐 어떤 물체가 있다고요. 어떤 물체가. 그러면, 어, 이해를 쉽게 얘기하자면, 어, 이쪽에서도 끌어당기고, 반대쪽에서도 끌어당기죠. 그런데, 요, 위에 쪽은 가까운데 질량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아래쪽은 거리는 멀지만 질량이 많죠. 그래서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교묘하게 크기가 같아요. 교묘하게. 그래서 어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는 이 물체보다 더욱더 내부에 있는 이 질량들만이 만유인력을 중력을 작용한다. 개 신기하죠? 나만 신기해. 그래서 요 질량을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뭐 비례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더 전문적으로는 어, 여기 질량 ME는 밀도 곱하기 얘의 부피, 이렇게 구하는 게 전문적이에요. 비례식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은 지구가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지구의 전체 질량을 지구의 전체 부피로 나누면 되겠죠. 자, 밀도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반지름이 소문자 R이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3분의 4파이 소문자 R의 세제곱. 그럼 여기서 3분의 4파이가 지워져서 정리하면 m 이 곱하기 R이 얘 세제곱분의 소문자 R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질량 구했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만유인력은 벡터로 하면 마이너스 비례상수치 요 질량 m인하고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그래서 이 M인이 모두 지구 중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둘 사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단위 벡터 아래. 자, 그래서 대입하면은 M이 R 3승 나누기 R2의 3승 M 나누기 R 제곱. 자, 그러면 R 제곱하고 R 세제곱이 지워져서 예, 마이너스 어, R2의 세제곱분의 G MEM RR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아, 그러니까 지금 중력장 하고 있으니까 이 중력을 이제 질량으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R2의 세제곱분의 GM이 RR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어, 중력장 벡터의 크기, 그러니까 중력가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지구 외부에서는 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중력장이 얻어지고 지구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거리에 비례하는 중력가속도가 얻어져요. 그래서 딱 지구 중심에서는 중력가속도가 0이 돼요.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 외부만 생각해가지고 지구로 멀어짐에 따라서 중력가속도가 작아진다. 반대로 지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력가속도가 커진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럼
딱 지구 중심에서는 중력가속도가 무한데, 예, 그것은 이제 외부만 생각한 거죠. 예, 내부에서는 거리에 비례하는 중력장이 형성됩니다. 예, 아주 신기하죠. 예? 자,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도 참고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국제 우주정거장, 이게 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 우주정거장. 얘가 지상에서부터 한 350km 정도 높이에 있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건설 중인데, 이제 부품을 이제 지표면에서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쏘아 올린 다음에 저 우주 공간에서 조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설계에 따르면은 완전 완성이 됐을 때 총 무게가, 그걸 이제 지표면에서 재면은 4.11 곱하기 10의 6승 뉴턴, 뭐 10의 6승은 다른 말로는 메가, 접두사로 메가 뉴턴, 뭐 그렇게 부르기도 부르는데, 그럼 이게 이 350km 고도에서의 무게는 얼마겠냐 이거예요. 지표보다는 무게가 가볍겠죠. 그래서 얼마나 가벼운지 구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지표면에서의 중력가속도가 gm이 나누기 r의 제곱이었고, 높이가 h인 곳에서의 중력가속도가 gm이 나누기 r 플러스 h의 제곱. 그래서 지표면에서 중력가속도를 g0라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g0 가로 열고 r이 나누기 r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질량 m을 곱하면 이제 바로 무게가 되죠. 그래서 mg0, 이게 지표면에서의 이제 무게예요. 자, 여기다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자, mg0가 4.11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이 6370km, 높이가 350km, 지구 반지름이 6370km. 그러니까 분모분자 다 킬로미터니까 이거 미터로 안 바꿔도 돼요. 지워지죠. 그래서 이거 전체 제곱 해서 계산기 두드려 봤더니 3.70 곱하기 10의 6승 뉴턴. 예, 예상대로 가벼워졌는데 아주 막 가벼워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0.4 곱하기 10의 6승 뉴턴 정도. 그러니까 그 전체의 한 얼마야? 10분의 1, 한 10% 정도 감소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350km라는 높이도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이 6370km니까 그거의 한 20분의 1? 그래서 무게가 10% 정도밖에 감소 안 한 거예요. 자, 생각보다 많이 감소 안 했죠. 예, 뭐 그렇다고요. 자, 예, 뭐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뉴턴은 두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라고는 말을 남겼다고 그랬죠. 그 두 거인 중에 한 명인 케플러의 그가 남긴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타임이에요. 네, 케플러의 법칙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전에 뭐 주저리 얘기 좀 하자면, 케플러의 스승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말 그대로 하면 새로운 별은 아니고 원래 있던 별인데 갑자기 밝아진 거죠. 그걸 이제 육안으로 관찰을 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을 남겨가지고 유명한 천문학자, 사실 천문학자라는 말도 좀 그래. 그 시대에는 천문학자라기보다는 점성술사에 가깝거든. 그 제자로 케플러가 있었는데 이 티코 브라헤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대요. 되게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어떨 때는 케플러 네 아주 훌륭한 제자야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다가 어떨 때는 저 제자가 막 내 어? 그 자료를 막 훔쳐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것도 되게 어, 평범치 않게 티코 브라헤 이 사람이 이제 귀족의 파티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체면 차리느라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파티에서. 근데 체면 차리느라 화장실을 안 갔대요. 그래서 방광이 터졌대. 어이쿠.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케플러가 그 스승의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급 물려받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주 막 잘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세계의 법칙으로 남긴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케플러의 제1법칙. 그리고 케플러 시대는 이제 천동설과 지동설이 싸우던 시대였는데, 그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비롯한 모든 천체가 뱅글뱅글 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모든 천체가 뱅글뱅글 돈다.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이잖아요. 근데 천동설은 사실 종교하고 관계가 깊어요. 왜 하필이면 그 우주의 중심이 지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근데 제가 그때 내 생각에는 지동, 지동설은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게 더 계산이 편해서 천동설은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뭐 그걸로 계산해도 잘 맞긴 잘 맞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근데 지동설로 하면은 계산이 좀 편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또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천체들이 원궤도로 돈다는 거예요. 원궤도로. 그런데 케플러가 상세히 조사해 봤더니 원궤도가 아니더라. 태양 주위를 타원궤도로 돌더라. 그거를 이제 알아냈죠. 예, 아주 이것도 센세이셔널 하죠. 이렇게 도는데, 그래서 타원에는 그 초점이 두 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한 초점에 태양이 이렇게 있고 한 초점에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제 행성들이 이제 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명칭을 몇 개 알아야 되는데 이제 태양이 가장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제일 먼 지점은 원일점,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장축이잖아요. 장축의 길이의 절반을 긴 반지름, 단축의 길이의 절반을 짧은 반지름.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아셔야겠어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물론 이제 원궤도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관찰을 해봐도 원궤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률이 작아서. 그러니까 20률은 이제 타원의 그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20률이 0이면은 완전한 원이고 예. 근데 이게 이 타원궤도 20률이 그 0에 상당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궤도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타원의 케플러의 제일법칙에 따르면은 엄밀히는 타원궤도다. 예. 자, 다음 케플러의 제2법칙. 예, 케플러의 제2법칙은 자 이렇게 타원궤도를 돌게 되면은 이제
근일점 근처에서는 빨리 돌아야 태양으로, 뜨거워. 그쵸? 빨리 돌아야 태양으로 안 떨어지겠죠? 원일점 근처에서는 이제 천천히 돌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근일점 근처에서는 빨리 도니까 요런 부채꼴 비스무리한 도형이 생기고, 뭐 원일점에서는 그 천천히 도니까 이런 이제 부채꼴 비스무리한 도형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한쪽 도형은 이제 부채꼴로 치면 반지름이 작고 각이 크죠. 다른 도형은 반지름이 길고 각이 작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공통적으로 뭐 행성이 여기 있었다가 뭐 1년 뒤에는 일로 왔다. 여기도 똑같이 같은 기간, 여기서 1년 뒤에 여기 갔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그 행성이 움직여가지고 된 이 부채꼴 비스무리한 도형의 면적은 서로 같다. 이게 케플러 제2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랍니다. 그러니까 면적 속도라는 거는 그 면적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정하다 이거예요. 케플러는 여기까지 딱 했어요. 케플러는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뉴턴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도형의 면적, 말하자면 이제 도형의 면적까지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도형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 벡터급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다. 그러면 이제 두 벡터가 형성하는 요 평행사 변형의 요 면적은 A 크로스 B의, 그러니까 벡터급의 도트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와 같다. 이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위치 벡터 R 벡터, 이게 속도가 V라고 하면 V 곱하기 시간, 뭐 예를 들면 1년 뭐 그런, 그래서 V 델타 T 벡터. 그러니까 따라서 요 면적은 R 벡터 크로스 V dt. 그러면 요 평행사 변형이 될 거고, 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의 절반. 그쵸? 그게 이 부채꼴 비스무리한 도형의 면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간 델타 t가 0으로 가는 극한. 그럼 이제 델타 t가 아니라 dt라고 써야겠네. 자, 그래서 r 크로스 v dt, 요 크기가 이제 평행사변의 면적이고, 그것의 절반, 그게 바로 이 부채꼴 비스무리한 도형의 면적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좋게 분모 분자자 MP, P는 이제 플래닛, 행성이죠. 행성의 질량을 이제 분모 분자에서 사이좋게 곱해줘요. 그랬더니 MPV가 행성의 질량 곱하기 행성의 속도, 행성의 운동량이죠. 그래서 R 크로스 P로 쓰고, 그럼 R 크로스 P는 또 이건 행성의 가운동량이죠. 그래서 케플러는 여기까지는 안 했고, 이제 이건 뉴턴의 업적인데, 그래서 행성의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럼 이제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설명이 옳지 못한 설명인데, 이게 RV가 상수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뭐 예를 들어 이제 행성이 예를 들어 요런 데 있다고 해봐. 요런 데 있다고 해봐. 그럼 이게 R 벡터고, 요 경로의 접선 방향 이게 속도 벡터고, 그러면 뚜뚜뚜 하면은 요게 세타거든.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는 RV가 아니고 엄밀히는 RV 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맞나? 예, 맞습니다. 예. 엄밀은 이거예요. RV가 아니라 RV 사인 세타가 일정하다고 봐야지, 정확하게는.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사인 90도가, 그러니까 세타가 90도가 되는 지점이 있죠. 즉 사인 90도는 1이 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면은 원일점하고 근일점이에요. 그래서 어
원일점, 태양에서 원일점까지의, 행성의 원일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원일점에서 행성의 속력은 태양에서 행성의 근일점까지의 거리 곱하기 근일점에서 행성의 속력, 그 서로 곱한 것은 서로 같다. 예, 이거는 퍼펙트하게 성립하는 식이에요. 왜냐면 이때는 사인 세타가 90도니까 사인 세타는 1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는 알짜 돌림이 0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때 이제 태양과 행성 사이에 이제 만유인력, 중력이 작용한다는 건 알지 못했었지만 아무튼 하여튼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 돌림힘이 0이라는 거는 이제 돌림힘이 0이려면 돌림힘이 RF 사인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림힘이 0이 되려면은 파이는 0도 또는 180도여야 돼요. 근데 0도면은 이거는 밀어내는 거고 180도면은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0도가 맞는데 아무튼 끌어당기든 밀어내든 이렇게 그 두 물체를 연결하는 그 직선상에서 힘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런 힘을 중심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하, 태양과 행성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중심력이구나. 요런 거는 케플러는 몰랐죠. 케플러는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만 알았고 이제 그것이 곧 행성의 가운동 영향이 일정하다는 뜻이다. 중력이 중심력이라는 뜻이다. 요런 거는 이제 뉴턴의 업적이에요. 자, 케플러의 제2법칙 굉장히 심오하죠. 그러니까 케플러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자, 마지막 케플러의 제3법칙. 자, 이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케플러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를 이제 공전주기 T 그리고 여기는 긴 반지름 A 에서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케플러는 이거를 뭐로 예상을 했냐면은 어, A가 루트 T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A 제곱하고 T가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제 일단 케플러 때는 당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계산기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케플러 때는 로그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큰 숫자를 계산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 계산을 했는데 이게 안 나와가지고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랜 기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영감을 얻어서 영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A 세제곱으로 그리자. 그러면은 T가 뭐라 그랬어? 아 왜 자꾸 쟤만 곱해줘요? 그러겠죠. 그래? 얘따 너도 한번 곱해줘. 해봤더니 놀랍게도 직선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숨어있는 조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케플러의 제3법칙을 일명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제곱과 A세제곱이 T제곱과 A세제곱이 비례한다. 자,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지우고 자 그래서 이거를 뉴턴의 이제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이제
타원궤도로 돌면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 원궤도로 간단히 생각합시다. 어,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원궤도로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 원궤도로 돌려면은 구심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태양과 행성 사이의 만율력이 구심력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율력, 만성수치,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질량 ms, 그러니까 sun, 태양의 질량 ms, 행성의 질량 mP에 비례하고 둘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게 구심력 m r분의 v 제곱,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 곱하기 r분의 v 제곱 또는 행성의 질량 곱하기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 그럼 여기서 t 제곱이 r 3승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비례상수는 ks라 쓰고 요 k는 케플러스 따쓸 거야. 그래서 그 비례상수가 정확하게는 gms분의 4파이 제곱이다. 그러니까 요 비례상수가 태양의 질량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뭐예요? 원궤도에서 지금 이걸 알아냈죠. 타원궤도면요, 이 반지름 R 대신에 긴 반지름 A가 들어가요. 긴 반지름 A가. 그래서 그쵸? 그래서 T제곱이 A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케플러 계산기도 없이 로그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걸 알아냈어요. 대단해요. 자, 문제 봅시다. 태양의 질량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케플러의 제3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케플러의 제3법칙에 따르면 T제곱이 타원궤도인 원궤도로 합시다. 원궤도의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가 GMS분의 4파이 되고 그럼 여기서 태양의 질량 MS 알 수 있죠. G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세제곱. 그럼 근사적으로 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억이면은 10의 8승에다 킬로면 10의 3승. 그러니까 10의 11승 미터. 그것의 세제곱. 마이너스 상수가 6 곱하기 10의 원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인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전주기가 나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1년인데 파이 곱하기 10의 7승 세컨드 나만 많이 쓰는 것 같아. 그거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이 제곱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뭐 4 곱하기 1.5는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1.5의 제곱 곱하기 10의 33승 나누기 6 곱하기 10의 14 빼기 11은 3. 그럼 6도 또 지워지고 자 그러면은 뭐 대충 1.5의 제곱을 1이라고 보면은 10의 30승 킬로그램 정도. 정확하게는 1.5의 제곱은 1.75니까 2라고 보면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 대충 정확하게는 이제 1.9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인데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잘 맞췄죠.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은 어떻게 되나? 태양을 뭐 얹어놓고 잴 수 있는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멀리 있기도 하고 엄청 크고 엄청 뜨거운데 그런 저울이 어딨어. 그런데 케플러의 제3법칙 이용하면은 이렇게 태양의 질량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다음 문제. 자, 이게 이제 센세이션을 한 게, 태양과 행성 사이
지구와 지구주위들은 인공위성이나 똑같은 물리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아까 지구와 행성 사이에, 아니 태양과 행성 사이에 그 만유 인력이 90년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에 그 만유 인력이 90년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만유성 수치, 지구의 질량, 인공위성의 질량, 그다음 이제 어, 지구 중심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그럼 지구 반지름 플러스 어, 높이만큼 그걸 제곱에 반비례하죠. 예. 근데 이것이 90력 m 인공위성의 질량 r분의 이제 그 소문자 r이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 h죠. 분의 v제곱. 그럼 여기서 r 플러스 h 하나 지어져 가지고 자, v가 루트 gm이 나누기 r 플러스 h 이렇게 얻어지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높이가 h인 곳에서 인공위성의 속력이죠. 높이가 h인 곳이 인공위성 속력이고 주기,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이 그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은 한 바퀴면 2파이 r 플러스 h 나누기 v 해주면은 따라서 2파이 루트 gm2분의 r 플러스 h의 세제곱. 그래서 이거 제곱해주면 t제곱이 r 플러스 h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케플러의 제3법칙이 태양과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에도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높이가 있을 때고 지표면 근처, 그러니까 높이가 0이라고 해요. 그럼 높이가 0이면은 속력이 루트 r2분의 gm이 주기가 루트 gm2분의 r2의 세제곱. 근데 이제 그 gm으로 쓰면은 낯선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친숙한 값은 그래서 gm은 g0 r2의 제곱 이걸로 바꿨어요. 이걸로 바꿨으면은 친숙한 값으로 바꿨으면은 이 속력이 루트 g0 r이 주기가 2파이 루트 g0분의 r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높이가 0일 때, 그래서 v0 t0라고 합시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얘가 약 초속 8km, 그리고 이게 약 1.4아워, 그러니까 1시간 24분 정도, 25분 정도. 자,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지구 표면을 스치듯이 이렇게 원운동할 때, 그때 이제 인공위성의 속력이 약 초속 8km는 되어야 되고, 그 경우에 한 바퀴 도는데 약 1.4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 V는 V0 루트 R이 나누기 R이 플러스 H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기는 쓸 공간이 없네. 이쪽 옆에다 쓸까? 예. T0 R이 플러스 H 나누기 R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천천히 돌아도 되죠.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천천히 도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t가 t0 가로 열고 re 플러스 h 나누기 re에 아이고 아까 잘못 썼네. 2분의 3승인데 루트 안에 이제 세제곱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h로 보면 h는 r이 1 마이너스 아니 거꾸로 t 나누기 t0에 3분의 2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가 24시간 t0가 그러니까 지구표면 스틸시 원운동하는 속도가 시간이 그때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h가 지어져요. 그걸 3분의 2승 그리고 빼기 1. 자 그러면 지구 반지름의 5.65배. 그래서 약 36,000km가 얻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위성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지구 표면에 있는 관측자도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적도 상공이 떠 있어야 돼요. 정지궤도 위성은. 안 그러면은 적도 상공이 아닌 다른 데 있으면 일명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게 작용을 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정지에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적도 상공에 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하나 발사하려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죠. 거리도 꽤 멀고 36,000km나 되고. 참고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km예요. 그 거리에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비쌉니다. 근데 이 예제에서 중요한 건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과 행성 사이의 그 만유인력이 90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구와 인공 사이의 만유인력이 역시 90년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케플러의 제3법칙이 태양과 행성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구와 인공위성 사이에도 적용된다. 그 얘기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